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 제목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이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내용은 이제 김동훈 선생님하고 너무 겹치는데, 일단 지금 정부가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막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막 너무 힘들어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본인이 지금 파괴시켜서 지금 저희 그 나백주 교수님께서 공공병원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병원 예산도 줄였고 아까 김동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울산의료원은 본인 공약이었는데 예비타 상승 조사 핑계로 날렸고요. 근데 이번에 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이런 보건 정책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이게 돈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료, 건강, 돌봄은 돈벌이 산업이다. 그리고 의료 산업화는 규제 완화와 투자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31일에 사회보장 전략회의라고 하는 이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사회서비스. 사실 의료 부분도 사회서비스의 일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의료는 바이오 헬스 산업화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역 돌봄이나 이런 거를. 아무튼 그거는 이분들의 독특한 산업화 사고방식이라고 치더라도 사회서비스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시장화하면 질이 좋아진다고 이런 주장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런, 그러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정부를 해산하는 게 낫습니다. 이 정부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신의료기술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이 나오면 당연히 평가를 해서 어떤 효용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안전성이 평가가 돼야 시장에 공급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선진입후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과거 문재인 정부에도 이런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돼서 체외진단기기 같은 경우는 선진입후 평가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한술 더 떠서 모든 안전한, 여기서 따옴표 안전이라는 것도 뭐 혈액검체, 뭐 채취부터 시작해서 다 안전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주요 의료기기 회사나 제약회사의 임상시험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거고 국민을 마루타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것들은 뒤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다 비급여가 됩니다. 비급여를 늘리겠다고 하는 정부인데 무슨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무슨 의료비를 생각합니까? 가증스럽습니다. 여기다가 작년에 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는 게 통과됐는데 이게 통과될 때는 실손보험을 가입해 있는 국민들의 청구 편의성이라는 걸로 이게 포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원래 건강보험과 달리 이 실손보험은 민영보험사랑 병원 의사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건데 청구간소화를 핑계로 병의원에서 의무적으로 보험회사에 환자의 진료 정보를 이제는 쏴줘야 되는 걸로 바꾼 겁니다. 이거를 지금 민주당까지 협잡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마치 국민 편의만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이것이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중개를 해서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지금 이 의료 대란 와중에 금융위원회는 보건 민영보험사의 연합단체인 보험개발원에 이걸 지금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국민건강보험 외에 이 실손보험은 이제 심사평가 체계부터 정보 취합까지 모든 걸 다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민영화입니다. 이 정책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보건 예산을 얼마나 깎았습니까? 보건 예산을 지금 뭐 8,800억을 깎았습니다. 보건 예산을 8,800억을 깎으면 이게 다 어디서 나가느냐?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나 아니면은 공공 부분에서 다 나간 거고, 그러는 와중에도 지금 저기 보시면은 바이오 디지털 헬스 R&D 이런 거는 12%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형 아르파 H, 뭐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 이런 거 다 사실 미국하고 같이 하는 거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바이오 산업 그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김동훈 쌤이 이야기한 작년에 이 강서구청장 선거 지고 나니까 갑자기 들고 나온 게 태세 전환을 했죠. 갑자기 뭐 생명과 지역을 살리겠다고. 생명과 지역을 전혀 살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총선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이제 이미지를 세탁을 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그 당시에도 보면 재정 계획이 없습니다. 알아서 잘 살라는 거예요. 국립대병원도 기부금품을 이제 모집 허용해 줄 테니까 나가가지고 대기업들, 금융사 이런 데들한테 기부금 모아서 살라는 거였죠. 그리고 R&D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국립대병원 이제 김동건 선생님은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가 아니셔서 모르지만 뭐 경북대 의대 교수님들은 이제 앞으로 R&D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병원을 먹고 살리게 하기 위해선 제약이나 의료기기 산업에 열심히 헌신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소위 처음에 이야기했던 필수 의료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제 의사증언안을 간단하게 저는 보겠습니다. 의사증언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증언안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증언안을 낸 건 윤석열 정부의 이 지금 궁지에 빠진 본인의 정치적 처지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하려고 했으면 공약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민주당은 공약에 있었어요. 이게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은 공약에 이게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려고 하면 점진적으로 이거를 추진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간을 떠봤습니다. 이게 작년에 계속 나온 겁니다. 2,000명 넘을 때 2,000명, 뭐 처음에는 뭐 570명, 뭐 그러면서 이게 내용이 본질적인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재정 투입을 할지 이야기는 없고 그냥 숫자 논의로 변질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의대 증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의 요구입니다. 아무튼 이게 되게 우리 국민을 위한 요구로 지금 막 포장이 되고 있는데 원래 원칙상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 공급의 95%가 민간이기 때문에 자, 경총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요구한 게 저기 1, 2, 3입니다. 첫 번째가 영리병원 허용, 두 번째가 원격 의료, 세 번째가 의사 간호사 투입 확대입니다. 당연한 거죠. 싼값에 의사를 많이 쓰는 게 병원 자본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저 이쪽 오른쪽에 보시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은 저거는 김대중 정부 말에서 노무현 정부 초반에 나온 겁니다. 그 당시 기재부가 낸 겁니다. 거기 보시면 서비스 산업의 인력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자격시험 제도를 완화해가지고 이 자격증을 많이 남발해야 된다는 게 이 서비스 산업론자들의 기본적인 토양입니다. 이건 간호사들 지금 아시겠지만은 2012년부터 지금 거의 10년 동안 연간 13,000명에서 지금 26,000명, 3,000명까지 늘렸거든요. 한국은 지금 현재 출생률 규모면은 앞으로 만약 그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경우에 10년이 좀 지나면 인구의 10%가 간호사가 되는 나라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그러면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간호직군의 처우가 좋아졌습니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뒤에도 이야기했지만 간호법 거부권까지 행사했잖아요. 싼값의 대형 병원들이 간호사를 엄청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략이 이 산업예비군 전략입니다. 그러면 산업예비군 전략이 아니려면 아까 김동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같은 그런 기본적인 강제 조항이 있고 의무복무 조항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야 돼요. 그런 게 없이 그냥 선발하게 되면 당연히 다 시장 경쟁에 같이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최소한 공공의대를 많이 늘리거나 공공의를 늘려야지 공공공급에서 그 의사들이 작동을 할 텐데 민간 공급을 방치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 있어요. 대통령이 그 필수 의료 전략 이야기하는 작년에 이분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술 먹는 자리에서 친구들한테 주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뭐 믿던 말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충북대 의대, 강원대 의대, 제주대 의대를 이야기했어요. 이건 국립대 3대 의대에 되게 적은 의대들입니다. 이거를 증언한다고 하면서 뒤에 갑자기 울산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도 4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걸핏하면 울산대 의대랑 성균관대 의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윤 대통령이 이 두 개는 지금 지방에 있습니까? 의과대학이? 울산대 의대는 지방에 있죠. 병원은 어디 있습니까?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3,000병상짜리. 성균관대 병원은 서울 삼성병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그 수서에 새벽같이 SRT 타고 올라가가지고 진료합니다. 대구, 부산에서 다 한 자리 다 거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도권 쏠림의 원흉입니다. 이 병원들이. 이 병원들이 이 메머드 병원이라서 의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의사들을 어디서 공급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 정원을 늘리는데 그 정원을 이런 데다 배치할 계획이니까 이렇게 늘린다고 하지. 정원을 일단 2,000명 늘리기로 해놓고 자 이거를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 무슨 야바이 판도 아니고 자 이제 얼마씩 배팅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배치 계획도 없고 교육 계획도 없고 재정 계획도 없는 이런 증언을 낸다는 게 이런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장주의적인 시장 만능주의적 사고에 찌들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이제 이 차관께서 걸핏하면 나와서 간호사까지 지금 또 늘려야 된다는. 간호사 지금 너무 많아요, 사실. 장롱면허가 많아서 그렇고 활동 간호사가 적은 거고요. 그리고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왜 복지 통과했으면 좋아해야지 왜 반대합니까?
압도한 거죠. 이 정부에서. 이런 거 하면은 아산병원, 삼성병원에 전공의들 많이 보내고 싼 임금으로 의사를 많이 쓰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본질에 접근하려면 이게 어떤 정부가 내놓는 의사 증언안인지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증언안을 조금이라도 지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 일관된 의료산업화 민영화 정부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붕괴시킨 정부입니다. 그리고 필수의료 전략을 지금 냈는데 이것도 생색내기용 전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격은 지금 여러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했지만 신자유주의 복지 축소 방향성이 되게 분명한 긴축주도의 강경 우파 정부거든요. 이게 외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 내는 아닙니다. 이 정부가 개가천선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안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숫자 증언안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것을 저는 보고 매우 지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쇼를 시작을 했습니다. 2월달이 이제 쇼 시작한 달이었습니다. 2월 6일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2월 6일 전에 다 발표를 했죠. 2월 6일에는 2,000명을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가 정부가 걸핏하면 이야기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입니다. 필수의료 패키지 네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의료 패키지에 보면 의사, 과학자 등 임상의 분야 양성체계 강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임상 의사가 이후에 과학자가 되는 것을 독려를 하지 처음부터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를 양성하지 않아요. 그거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의 요구일 뿐이에요. 본인들이 임상시험하거나 아니면은 의사들한테 로비할 때 의사가 있으면 좋은 거예요. 본인 직원이.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의료산업 위해서 의대 증원. 그리고 메디컬 닥터로서의 자격을 갖추면서 첨단 바이오 비서관실을 만들면서 바이오 신약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겠다. 이거 왜 늘리겠다고 했습니까? 지역 의사 부족하고 아까 얘기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복무하는 임상의사가 부족하다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에서 부족한 의사 생각을 해줍니까 지금? 또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의과학자와 뒤에 이게 본심이 드러났는데 의료과학자, 의료사업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지금 카이스트에서는 과기의전원을 만들겠다고. 과기의전원은 임상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연구하는데 MD 자격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MD 자격증을 이렇게까지 집착을 하느냐? 해외에 나갈 때 좋습니다. 그 회사에 MD가 있으면 같이 나가면은 외국에서 MD PhD가 와가지고 의료기기 이야기하고 약품 이야기하면 로비스트잖아요. 이 로비스트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지금 사회적 소모를 해야 됩니까?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가 나와야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의과학자 양성이 된다. 계속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선일보에서 드디어 3월 8일에 사설을 썼습니다. 나라 먹여 살릴 의과학사 양성, 서울대가 천문 열었다. 어떻게 된 거냐? 서울대가 지금 증원 신청을 했는데 50명을 의과학과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아주 박수를 쳐줬죠. 이 모든 것이 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냥 증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울산대나 성균관대 이야기가 나오고 중대본에 대통령이 민방위복 입고 나와가지고 또 우리 3월 8일에 또 이야기했어요. 울산 이대의 경우, 성균관대 이대의 경우 학생 대비 교원 수가 많으니까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다. 당연하죠. 아산병원 3,000병상이고 서울 삼성병원은 2,000병상인데 거기 있는 교수들이 임상 교수들이 전부 다 교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서 뭐합니까 진짜. 그럼 대형 병원이 교육 환경이 제일 좋으니까 그럼 많이 그러면 증원해 줘야 됩니까? 이 병원들 보세요. 지금 여기서 증원을 많이 신청한 병원들은 대부분이 다 민간 사립병원들이고 특히나 여기 울산대랑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된 수도권 쏠림의 원흉들이잖아요. 특히 울산대는 울산에서 울산대병원에 그 옆에 의과대학을 두질 않고 의과대학도 지금 잠실에 아산병원 옆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건복지부가 30몇 년 동안 내려가라 그러는데 배째고 있는 게 울산대 아닙니까? 근데 이런데 지금 신청 인원을 보십시오. 40명 정원인데 울산대가 지금 얼마 신청했습니까? 울산대 지금 뭐 130명 신청했는데 최근에 마지막 데이터는 150명까지 늘렸습니다. 울산대가. 그리고 이제 아까 김동원 선생님도 이야기한 대로 이게 가산정책, 가산수타 재탕입니다. 근데 이 가산수가와 가산 정책조차도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에 있는 2차 의료기관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대학병원이 아니면 구현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1차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불을 제대로 해서 건실화 해주겠다는 내용은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여기에. 전부 대형 병원을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는지만 있습니다. 유일하게 봐줄 만한 개혁이 이제 제가 의사 입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뭐 중증 수술하다가 사고 났는데 이제 이게 커버가 안 돼서 책임보험 가입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 책임보험 의무화에 이 보험이 민영보험이면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필수 의료라고 걸핏하면 정부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 정부가. 필수 의료라는 단어 원래 의료적인 측면에서 없어요. 이게 에센셜 메디슨이나 베이직 메디슨이라는 거는 다 우리 1차 의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라이머리 헬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가 진짜 이런 용어 에센셜이나 베이직 의미로 쓴다고 하면 지역 1차 의료, 주치의제를 도입하든지 환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의도랑 다르게 응급, 외상, 투석, 감염병 등 매우 협소한 용어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젠 더 이상 이 필수 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저희는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1차 의료를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면 응급 의료를 이야기하든지 이런 식의 구분법으로 가야지 이 듣도 보도 못한 무슨 필수, 비필수를 나누는 거는 그러면은 고혈압, 당뇨는 필수 의료가 아닙니까? 고혈압, 당뇨가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예방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못해서 심뇌혈관 질환이 생기는 거고 응급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국민건강종합계획은 이제 더 황당한 요소로 돼 있는데 이거는 2,000명을 발표하기 이틀 전에 일요일 날 오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5년짜리 중기계획이거든요. 10년 뒤에나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2,000명 증원안보다 훨씬 더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반박을 못한 이유가 요거를 일요일 날 오후에 교묘히 발표를 하고 이틀 뒤에 2,000명을 터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윤석열 정부의 그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없어진 거예요.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왜 없어졌느냐? 건강보험으로 뭐를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에 여기 필수 의료에 대한 미흡한 투자로 중증 응급 의료의 공백이 초래했다는 말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의료 영역의 급여화에 치중한 나머지 이게 이제 문재인 케어 공격하려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앞뒤 전후 관계가 이제 틀려버린 이야기를 했고요. 과다 의료 이용 비급여 진료 확대를 유발했다는 거예요. 보장성 강화를 하는데 왜 이게 유발이 됩니까? 그건 공급자 통제를 안 해서 유발이 된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의사를 2,000명 늘리면은 더 유발이 되죠. 그럼 자기들은 왜 의사를 2,000명을 늘립니까? 과다 의료 이용과 비급여 진료 확대가 공급 통제를 안 하면 똑같이 발생할 텐데 공급 통제 계획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할 수는 없고 여기 보시면 서비스 보장에 중점을 둔다는 건데 이 서비스 보장에 중점을 둔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케어가 하려고 했던 그 비급여의 급여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코스트만 낮추려고 했던 게 아니고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거는 요양급여가 안 되는 것들을 급여로 넣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자기들이 무슨 서비스 보장에 중점을 둡니까?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 WHO의 이 보장성 큐빅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전 정부 공격하는데 앞장서려다 보니까 보장성 강화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미 70%를 상회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대요. 보장성이 70%를 상회하면은 우리가 대단히 높습니까? 보장성이? 예, 뭐 아까 그거보다 이게 중요하니까.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은 이 세계 OECD 기준을 보시면 여기 입원 보장성으로 쭉 보면 거의 꼴등 수준입니다. 우리 67%예요. 67% 평균이. 그리고 만약에 이게 70%가 만약에 됐다고 정부의 말대로 하더라도 우리 윤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하는 일본이 입원 보장성이 92%입니다. 뭐 다른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보장성이라는 게. 한국의 보장성은 거의 OECD 꼴등 수준, 우리랑 비슷한 나라는 뭐 라트비아, 뭐 멕시코 뭐 이런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겨우겨우 OECD 들어온 나라들.
이런 상황에서 지금 70%가 넘었으니까 보장성 강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병상관리도 하겠다 그래서 전 처음에 병상관리 이제 하는구나 그러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니까 2024년 1월 이전에 병상 개설된 곳에 대해서는 변경 허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2024년 1월 전에 지금 6,600개가 수도권에 더 세워지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대형 병원이 직접 보건복지부 찾아가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 거거든요. 여기 다 의사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또 꼭 이렇게 딱 그 꼼수로 이런 걸 넣어놨어요. 의료법인 간 합병 출연재산 회수 등 퇴출 기준 마련.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옛날부터 병원 자본의 요구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한국은 영리병원 안 되는 거 아시죠? 다 비영리병원만. 비영리법인 병원은 재단법인이거나 의료법인이거나 사산법인이기 때문에 그 재산이 파산을 하면 전부 사회에 기속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기 보시면 인수합병을 하게 해주면 비영리 법인 사이에 인수합병을 하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팔 수 있죠. 인수합병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비영리 법인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서 세금 혜택 주고 우리 사회가 엄청난 그 금리 혜택 준 것들을 서로 이렇게 머지할 수 있게 해주면서 의료법인 이사장들이 사실상은 영리기업의 사장처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막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꼼수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퇴출 기전이라는 말로. 이거 아주 꼼꼼해요. 이런 점은. 자본의 이익에는 아주 꼼꼼하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식 민영보험 관리제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건강바우처, 뭐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무슨 뭐 보험료 10%를 뭐 해주고 뭐 8만 점을 주고. 이거 다 미국의 민영보험이 하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처럼 주치의나 환자 등록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환자들한테 무슨 바우처를 줍니까? 환자들한테 본인 부담금은 낮춰줘도 점수를 주고 그걸로 이후에 뭐 다른 거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갖지 않아요. 이건 미국식 사고고요. 책임의료조직이라는 건 더더욱더 미국의 HMO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거 오늘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걔네 민간보험 회사들이 직접 병원을 다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거를 왜 공보험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왜 합니까? 그리고 이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분기별로 모바일 알림 서비스로 너 병원 많이 갔어. 이거 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환자한테 전가를 합니까? 의료공급은 공급자 통제를 해야지. 환자들한테 자꾸 알람 서비스를 줘가지고 너 몇 번 사용했어? 너 병원 몇 번 갔어? 너 약 얼마나 먹었어? 왜 알려줍니까? 이게 예전에 그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의료급여 환자들한테는 벌써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환자 낙인 찍기예요. 이 미국식 시스템이거든요. 모든 것은 현명한 환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현명한 환자가. 의료 소비자라는 개념이죠. 환자가 아니라 소비자 개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이제 그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적자가 될 거라고 막 이렇게 공포감을 자아내놓고 옆에 뜬금없이 보면 2조 원을 써가지고 혁신 개정으로 여기서 제일 황당한 건 기술검증. 기술검증은 뭐냐면 건강보험 재정 5천억 플러스 알파를 써서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응을 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까 이야기한 신의료 기술들 잘 평가가 안 된 거를 건강보험 재정 5천억을 줘서 혁신 의료기술이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해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기업 비즈니스에 건강보험 재정을 쓰겠다는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이렇게 딱 교묘하게 끼워 넣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지역 참여형, 정책 수가형 이런 거 뭐 약간 좀 내용을 넣고 여기 중간에 기술 검증을 딱 끼워 넣는 방식. 이게 윤석열 정부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의료 민영화 이 정부가 빼먹으면 아쉽죠. 이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안 하면은 이 정부의 본질이 드러나지 못하죠. 여기 보시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한시적 비급여로 혁신 의료기기를 선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비급여 많다면서요. 비급여 많아서 문제라면서요. 근데 비급여 또 이렇게 허용해주고 식약처에서 신속 허가 대상 늘리고 혁신 신약도 여기 보시면은 일정 수준을 초과해도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약 이야기는 뒤에 선생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거 또 꼼꼼하세요. 이거 안 빼먹어요. 개인 건강정보 민영화 다 나옵니다. 여기. 아니나 다를까 우리 3월 11일에 강원도 민생토론회 가서 마무리 발언 때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게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개인 건강정보라는 거는 절대 개인 동의 없이는 못 쓴다 이러면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며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이게 다 데이터가 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개인 건강정보 동의 받지 말고 그냥 쓰게 해줘야 된다고 우리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은 탄핵을 해야 돼요.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기업의 탐욕과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의 이런 콜라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한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2,000명을 늘리겠다는 거는 사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었던 거죠. 이거 아시죠? 대부에서 나오는 유명한 콜레오네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도록 하지. 이거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제안이지. 이거를 그냥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400명을 4년 전에 증언했을 때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의사 집단이 2,000명을 증언한다는데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참 너무 이상하죠? 예. 치킨 게임입니다. 끔찍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 건강보험 재정을 월 1,882억 원을 또 대형병원 살리기를 위해서 쓰겠다고.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이 머릿속에 대형병원밖에 없고요. 401억 원은 이미 처음에 전액 보험자 부담이라는 게 뭐냐면 건강보험에서 내서 3주간 이미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공공병원 쓰는 거, 이거는 이제 후한무치한 일이죠, 사실. 공공병원 없애놓고. 그리고 이제 피해 간호사를 하겠다 그래요. 이것도 아주 후한무치한 일이죠. 간호법 거부해놓고 무슨 피해 간호사를 합니까? 간호법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간호라든가 이런 것들 다음 논의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저도 간호법을 찬성한 사람까지는 아닌데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거부를 해놓고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진짜. 그리고 걸핏하면은 필수 의료 분야 공정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또 지난주에는 2차 병원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전문 병원들을 찾아갔어요. 전문 병원들은 의료 영리화의 또 다른 천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뭐 지방에 있는 준종합 병원들 그냥 2차 병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척추 전문 병원 이런 데 가갖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병원들이 무슨 지역사회에 도움이 됩니까? 건강보험 재정의 측면에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24조 원을 쓰겠다 그랬고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30조 원 쓰겠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건강보험 재정이 60조 정도일 때. 이때가 한 80조 되기 전이고. 지금 이제 100조를 바라보는데 필수 의료 강화 사업 10조 쓴다고 한 겁니다. 5년 동안. 이거는 건강보험 그냥 임금 인상분, 그러니까 임금 표지 인상분의 그 순증분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이건 거의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필수 의료 부분에 거의 쓰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이 재정안은 안 쓴다라는 개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10내열간 MRI와 초음파를 원래 이게 애초 집행 예상액보다 지금 보시면 476억, 186억을 더 썼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연도에. 그랬더니 윤석열 정부가 재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많이 써서 도덕적 해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 연간 600억 원을 더 써서 도덕적 해이가 생겨서 보장성 강화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요번에 1월 22일에 뭐를 했냐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3개 대학병원이 경증 환자를 15% 줄이면 3년간 3,600억을 주는 건강보험 재정으로만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황당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건강보험에서 경증 환자를 당연히 보지 말아야 될 대형병원이 경증 환자 좀 줄이면 그 손실분을 3,600억을 메꿔준다는 게 더 웃긴 거는 600억이 아까워가지고 보장성 강화를 못하겠다는 정부가 지금 3,600억을 3개의 대형병원에만 몰아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거는 3주간에 지금 이 의사 파업이 생기니까 401억 원을 건강보험에서 쓸어다 쓰고 매달 1,882억 원을 갖다 쓴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 재정 계획이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병원 자본에다 몰아주는 계획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계획들대로 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것은 전부 비즈니스에만 투입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의료 파업의 역설이죠. 사실 지금 생기는 문제는 뭐 여기 나와 있는 이야기, 피해 간호사 시범 사업, 뭐 최고 등급, 뭐 국립대 병원 전임 교수 정원 늘리기, 뭐 이런 것들에 사실은 본질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공공의료 공급, 주치의제 같은 1차 의료 강화, 그리고 뭐 총액 예산제나 혼합진료 금지 같은 이런 본질적인 이제 지불제도나 어떤 대폭적인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윤석열표 의대증언은 의료개혁이 아닙니다. 시장주의적 의료 공급에서 의료 인력 증언은 근본적으로 자본의 요구라는 걸 재차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증언보다 중요한 게 공적 의료 공급 개혁입니다. 자격증 소지자의 수보다 인력 기준이 훨씬 중요합니다. 병동당 간호사 수. 예를 들면 아까 아산병원 이야기를 김동훈 선생님이 하셨는데 10내혈관 센터에는 뇌개드 수리 가능한 신경외과 의사 5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들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지 자격증 소지자 수가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자격증 소지자도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조건 없이 의사를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리고 또 의사의 파업권이나 단체 행동에 지금 막 제약을 가하려고 하는 주장들이 많은, 이거는 전반적인 파업권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의사 때려잡으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윤석열이 의사만 때려잡고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이것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적당한 수준까지 이게 가능한 것이죠. 지금 무슨 면허를 박탈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말도 안 되게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공공의료를 가강해야 되고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의료개혁이라는 거는 건강보험 내 완결적인 진료체계 구축을 할 수 있는, 오늘 제가 뭐 이야기를 하는 이거를 이야기해도 계속 가야 되니까, 혼합진료 금지는 총액예산제 같은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혼합진료 금지는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고 총액예산제는 대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 하는 수준으로 이제 강력한 수준의 의료사회 개혁을 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일본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나 조선이나 대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일본 수준까지 올리든지 하자는 겁니다. 할 수 있고, 어떤 정부든지 이거는 각오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 의료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공공병원 늘려야죠. 공공 클리닉 늘려야 되고, 아까 그 산청에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늘려야죠. 그 보건의료는 그렇게 하나 둬서 되겠습니까? 더 늘려야죠. 그리고 공무원 의사를 늘려야 됩니다. 그럼 공무원 의사 어떻게 늘릴 거냐? 증원하는 의사들을 지역의사제로 의무복무 10년씩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그게 공급될 거 아닙니까? 뭐 아까 뭐 3억씩 6억씩 그렇게 4억씩 돈 안 주고 10년씩 거기서 근무하면 됩니다. 사이클 돌리면 됩니다. 일본에서 아까 이야기한 지역정원제가 전체 의사 정원의 10% 정도 이상을 지역에서 9년간 의무복무 시키거든요. 가까운 일본이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렇게 일본 좋아하면서 왜 일본에서 하는 거 안 합니까? 일본에 공공의대가 있습니다. 자치의대라고 1972년에 만들었습니다. 일본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그걸 안 합니까? 일본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진정한 우리의 의료개혁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